이 가격도 조사를 하고 이런 형태도 이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국토교통부 조사건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테크 말하는 두꺼비 세무사입니다. 어제 날짜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대선에 지금 많은 분들이 집중 포커싱 하고 있는데 대선 이외로 모든 부동산 관련 조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부동산 관련 규제는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새로운 대통령분이 나오더라도 그분이 어떤 정책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결국 지금 시장 상황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도자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꼭 유념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어제 이 보도자료 보면서 이제 딱 느꼈던 게, 와, 이 정도 가액까지 진짜 조사를 하네 라는 것과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형태도 이제 다 잡아내는구나. 제가 이제 이런 다양한 곳에서 들었기만 했었던 사항들인데 정말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잡아내는 걸 보면서 요즘 비밀은 없다. 여러분들도 속해 있는 다양한 부동산이나 자산관리 아니면 투자 관련된 단톡방이나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이미 국토교통부 직원분들도 보고 있고 기획재정부 직원분들도 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자, 오늘 보도자료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 저는 이렇게 느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보도자료를 보면서 자산관리만 전문으로 하고 부동산만 전문으로라는 제가 뭘 느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서울 지역에 한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이고 나서 풍선효과 이런 것들 두렵기 때문에 주택거래 현장 점검 엄청 많이 하죠. 기획조사를 해서 108건의 위법 의심거래 적발을 했다. 근데 여기서 그것만 보면 안 되고요. 수도권 주택 및 분양권 기획조사를 했어요. 이 기획조사를 통해서 편법 증여는 688건이나 잡았습니다. 여긴 국토교통부라서 기획조사에서 편법 증여 등 의심거래를 잡아낸 거고요. 이 편법 증여 다른 케이스에 대해서는 세무서 말 그대로 유관기관인 국세청에 통보를 할 거예요. 이런 케이스들 지금 쏟아지고 있고, 혹시나 이런 케이스에 계신 분들이라면 내가 지금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조사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에 대해서 최대한 연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등기 거래조사 주기적으로 하죠. 그래서 499건이나 잡아냈더라고요. 이번엔 정말 좀 다르다. 저는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이번엔 좀 정말 달랐어요. 디테일이 좀 달라졌다랄까요? 그리고 가액이 확실히 낮아졌어요. 제가 유사한 영상 거의 한 달 전쯤에 찍었어요. 3.19 대책 나오고 나서 와, 이 정도 가액도 보나? 라고 해서 3월 말쯤에 찍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월 말이 돼가는 순간이죠. 2달 정도 지났는데 더 낮아졌습니다. 이런 보도자료를 볼 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는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하고 나서 조사할 거라고. 그래서 제가 분명 말씀드렸어요. 2달이나 3달 지나면 쫙 해서 300~400건 잡아내서 그거 보도자료 나올 거다. 근데 보시게 되면 108건에 688건, 막 499건 꽤 더 많이 나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속된 말로 빡세게 한 겁니다. 11주간 했어요. 5월 23일까지 한 거고 그 다음에 한 번의 거래를 알려준 거예요. 근데 어떤 걸 한 거죠? 1월과 2월에 이상거래에 대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한 단계에서 다 가셔야 돼요. 당연한 거죠. 한 7월쯤에는 또 나옵니다. 3월부터 한 5월까지 조사한 거를 그때 또 나오게 될 거예요. 지금 풍선 효과 때문에 계속 보도자료가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꾹꾹 누르기 위해서 조사를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하게 그냥 내 돈 가지고 부동산을 샀는데도 조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저는 이제 초대장이라고 말을 하는데 당신을 초대합니다 하고 초대장이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은 놀라지 마시고 잘 대응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국이 뒤숭숭하니까 모든 거래에 대해서는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어느 지역을 많이 살펴보는지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108건 잡았고 경찰에 수사 의뢰도 할 거고 688건의 분양권 거래,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실시하죠. 미등기 아파트 거래 거의 500건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살펴보고 있다라는 거 검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지역에서 했는지 나옵니다. 서울 강남 3구, 용산 당연히 들어가지만 어디가 또 들어가요? 마포 성동구가 들어가요. 그럼 마포 성동구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일 수도 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도 추가로 묶일 수 있다. 그리고 메인은 뭐예요? 아파트죠, 아파트. 80개의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속된 말로 아파트만 뒤지면 됩니다. 아파트 거래만 뒤지면 전부 다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사례 5가지 나올 텐데 이걸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례 1번 다 필요 없어요. 우선
큰 금액 하나 나옵니다. 한 30억대에서 50억대 꼭 하나 나와요. 45억에 산 거 바로 나옵니다. 강남이에요. 근데 이 단순히 자금을 어떻게 끌고 오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매수인의 나이가 지금 안 나왔지만 배우자나 부친, 이 법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정당한 회계 처리가 없었다라는 점이 제가 봤을 때는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법인에서 이 자금을 빌려줬으니까 차입금 해서 이자를 받았어야 됐죠. 법정이자 관련해가지고 세법에 맞게 이자를 받았더라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가족법인에서 돈 갖고 오니까 아빠 돈이 내 돈, 엄마 돈이 내 돈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은 분명 제가 봤을 때는 세무사에게 어느 정도 조력을 얻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겠죠. 하지만 이런 금액도 모이고 모이면 크고, 사실은 이 금액을 보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관점이 달라요. 이 금액을 매수했기 때문에 이 큰 금액이 당신의 소득 수준보다 너무 높다, 그 자금 어디서 났느냐라고 물어봐서 이 짜투리 금액들이 나온 겁니다. 맥스 금액, 총액이 얼마냐로 가셔야 돼요. 결국 이 총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조사의 난이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근데 조사가 나올까 말까도 이걸로 달라지는데, 지금 45억이니까 이 정도면 응당 나올 수 있지라고 하지만 충격적으로 더 낮은 금액이 조사로 나왔어요. 두 번째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 왜냐하면 자금 조달 증빙 소명 자료를 미제출을 하고 나서 부모님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빌린 형태 꼭 나옵니다. 꼭 나오니까 두 번째 형태, 그걸 국세청 통보를 하죠. 자, 23억 8천만 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강동 지역이에요. 강동구도 그러면은 이제 묶일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매수인 아들 35세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제가 봐도 없을 것 같다라고 해서 봤는데 소득이 없어요. 그러면 자금 조달 증빙 자료 좀 제출해 달라 했는데 미제출, 버팅기는 거죠, 말 그대로. 근데 결국 알고 봤더니 특수관계인이 13억이나 되는 자금을 빌려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3억 제대로 빌린 게 맞느냐, 이자는 제대로 주고 있느냐, 그 전에 앞서서 가장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의 경제적 능력이 있는가를 살펴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 금액이 나옵니다. 소규모 금액 거래 나오면서, 우리 이런 금액도 너희들 다 보고 있어, A 주시하고 있다, 조심해 라고 나오는 거죠. 저번에 거래했던 게 어떤 케이스냐면 이거랑 아주 똑같아요. 그때 이건 아버지였고 이건 15억이었고 전세는 11억이었어요. 그리고 딸하고 사위가 같이 샀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그런 케이스가 3월 말에 나왔었는데 지금 아주 유사한 케이스. 그리고 지구가 어디예요? 노원입니다. 노원 쪽이에요. 어머님이 자기 거를 팔아요. 세일 앤 리스죠. 팔고 나서 거기서 전세로 살아요. 그러면서 아파트를 13억 8천에 파는 거예요. 딸한테 파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전세로 8억 5천만 원으로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편법인 것 같다. 이 자금에 대해서 제대로 보겠다. 그 다음에 전세 계약에 대한 보증금은 적절한지, 그 다음에 아파트에 대한 가액은 적절한지 꼭 살펴보겠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사례 3번에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낮은 금액도 조사를 한다라는 거 생각보다 많이 놀랬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일반적인 거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초대장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네 번째입니다. 대출 용도 외에 유용의식. 이건 금융위원회에 통보가 됐죠. 43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그러면 당연히 대출을 낄 수밖에 없는데 규제지역이죠. 왜냐? 서초잖아요. LTV랑 DSR 낮죠? 아주 낮아요. 그러니까 매수인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으로부터 내가 봤을 때는 사업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운전자금 대출을 14억 원을 받습니다. 첫 번째로 이 정도의 대출을 받을 정도의 능력이 되시는 분 같아요. 14억을 받았는데 이거를 주택 매수에 쓰면 안 되죠. 왜냐? 기업 운전자금이면 내 사업체를 운영하는 데 써야 되는데 그것을 주택 매수하는 데 썼다라는 거죠. 그런 사항을 잡아냈다라는 거. 여러분은 이런 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나는 당연하게 이런 것을 허용하는 줄 알았다. 근데 이거 꼼수예요, 꼼수.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불법적인 행위잖아요. 형법적 제재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금융위원회 통보되면 이 대출 아마 취소될 거예요. 그러면은 매수인이 위험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례 5번입니다. LTV 규정 위반한 거죠, 사실. 금융위원회에 통보됐습니다. 잔금일에 맞춰가지고 담보대출을 실행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거죠. 매도인이 이제 바로 임차인이 되는 순간이에요. 매수인한테 팔면서 임차를 하는 거죠. 주택담보 실행이라고 임대차 계약 체결일이 3월 4일이에요. 그리고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같이
전세보증금, 전세 들어가기도 하면서 담보대출도 실행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 대출 금액은 7억 3,500인데 원래 갭이 있으면 안 돼요. LTV 70%면 이 정도 금액으로 맥스가 돼버렸는데 그날짜리 전세보증금 6억 5천을 집어넣어버리니까 이 금액이 펌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거래 금액의 대부분이 여기서 일궈져 버린 거죠. 결국은 자기 자금이 거의 제로로 들어가면서 이 매수인은 이 부동산을 살 수 있게 세팅이 돼버린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은행을 기망한 행위가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LTV 자체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잡아내고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땐 이게 또 특수관계인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맞출 수 있었지 않았을까. 자, 어찌됐든 이렇게 계속 보도자료는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점점 강도가 세진다는 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그러면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면 분명 부동산 정책이 좀 강하게 하나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 계속 가격이 세지는 곳은 이 지역을 억제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격이 떨어지는 지방 같은 경우 미분양이 넘쳐나는 경우에는 그것을 또 풀어주는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촬영하는 날이 사전 투표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 본인의 권리 꼭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